월드컵 개막을 단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함성이 이미 전 세계를 달구기 시작한 그 순간, 대한민국 축구를 무려 13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한 남자가 아주 조용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그가 성명서 한 장으로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환호도, 박수도, 아쉬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건 차갑게 식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와서. 단 4글자. 그 안에 13년의 분노가 전부 눌려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누군가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적어도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13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던 사람이 하필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손을 놓느냐고.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은 흔히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불립니다. 월급 한 푼 나오지 않는 봉사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급도 없는 자리를 온갖 비난과 법정 싸움과 팬들의 야유를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한 남자가 13년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붙잡아두는 무언가가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무보수라는 그 4글자가 얼마나 교묘한 포장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하게 쥐고 있던 손을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국 펴게 만들었는지. 오늘 저는 정몽규라는 이름 석자가 지나간 13년의 뒷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사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보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권력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2월 정몽규 회장은 8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축구계에서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파고들어야 할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그 85.6%가 과연 누구의 표였느냐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축구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그러니까 협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뽑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장을 뽑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임원들끼리 모여서 사장을 다시 뽑는 구조, 바로 그겁니다. 현직 회장이 10년 넘게 쌓아올린 인맥과 영향력, 그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나온 85%라는 숫자가 과연 국민의 지지와 같은 말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바깥의 민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A매치 경기장에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관중만이 자리를 채웠고, 월드컵 개막이 코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조차 대표팀을 향한 열기는 미지근했다는 것이 현장 취재진들의 한결같은 평가였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대표팀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늘 정몽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몇 년째 같은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정몽규는 나가라. 경기장 밖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규는 선거 결과에 단 1%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협회 안의 표와 협회 밖의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민심이 등을 돌렸는데도 왜 그는 13년이나 그 자리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월급도 없는 명예직이라는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지금부터 그 자리의 진짜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무보수였을 뿐 그 자리가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혜택과 국제적인 권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 무대에서의 지위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되면 어떤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바로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라는 글로벌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실제로 2017년에 피파 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됐고, 동시에 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 자리까지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2019년 재선에서는 한 번 고배를 마셨지만 2025년 10월에는 피파가 새로 만든 상업 및 마케팅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국제축구 권력의 한복판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임기가 2029년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협회장 자리를 놓지 않는 한 국제축구 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계속 보장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피파 평의회라는 곳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축구의 규정을 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심지어 월드컵을 어느 나라에서 열지까지 좌우하는 세계 축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축구판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한 나라의 평범한 기업인이 아니게 됩니다. 글로벌 축구 권력자로 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각국의 축구협회장들과 한 자리에 앉고 피파의 수장과 직접 악수를 나누고 국제 스포츠 비즈니스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이건 일반 기업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돈으로는 환산조차 되지 않는 국제적인 지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무보수라는 단어 하나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몽규 회장에게 협회장직은 세계 무대로 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지위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묵직한 무언가가 또 하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비즈니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정몽규 회장의 진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HDC 그룹의 회장이고 그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과 부동산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묘한 접점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이 폭탄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추진하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그 국제설계 공모 과정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정황이었을까요? 네덜란드의 유명 설계업체인 UN 스튜디오가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며 보낸 공식 답신 문서. 그 문서의 수신자가 축구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었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문건 역시 똑같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UN 스튜디오가 제출한 1차 디자인 결과물. 그 안에 적힌 이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KFA도 아니고 NFC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HDC 아레나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짓겠다는 시설의 설계도에 협회장 개인의 건설회사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국회에서 이 자료가 공개되자 정몽규 회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봐달라고 했을 뿐이며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은 절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을까요? 이 천안코리아 풋볼파크 프로젝트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천안시비, 그리고 협회 예산까지 합쳐서 무려 423억 원에 달합니다. 400억이 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실무 과정에 협회장 본인의 건설회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득 본 게 없다는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 협회가 발주하는 거대한 건설 사업과 이렇게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사업이 한 사람 안에서 위험하게 겹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겹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협회 예산 그 자체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묵직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2025년 기준 일반 집행 예산만 해도 약 118억 원입니다. 여기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 941억 원을 더하면 그 규모가 총 2049억 원에 달합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회장입니다. 감독을 누구로 앉힐지, 해외 원정은 어떻게 다닐지, 훈련 인프라에 얼마를 투자할지, 유소년은 어떻게 키울지, 국내 대회는 어떻게 운영할지, 이 모든 의사결정의 꼭대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무보수라는 단어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막강한 권한이 그 자리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월급은 없지만 2천억 원이 넘는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손, 그게 바로 협회장의 진짜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회사인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2024년에 축구협회와 4년짜리 공식 파트너 계약까지 맺으면서 협회의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협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회사가 동시에 그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사. 회장이 곧 후원사이고 후원사가 곧 회장인 구조입니다. 이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 실으려 할 때 예시로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 만큼 선명한 사례입니다. 돈을 쓰는 쪽과 돈을 대는 쪽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견제받아야 할 자리와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무보수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단순한 봉사직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축구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외교적 지위, 400억 원대 건설 프로젝트와 맞닿는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2천억 원이 넘는 협회 예산을 움직이는 집행권까지. 이 세 가지가 한 몸에 들어있는 세상에 이보다 효율적인 플랫폼이 또 있을까 싶은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무보수라는 말 한마디에 속지 마십시오.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그가 손에 쥔 것은 그 어떤 월급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쌓아올린 논란의 목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한 편에 다 담기가 벅찰 만큼 길고 무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 팬들의 심장을 가장 세게 때린 사건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승부조작 사면 사태입니다. 어느 날 대한축구협회가 느닷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부조작을 비롯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의결한 겁니다. 이 100명 가운데 48명은 승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52명은 제명이나 무기한 자격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돈으로 사고 팔았던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발표가 이루어진 타이밍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A매치 경기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협회는 경기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었고 팬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의 반성이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이사회에서 뚝딱 의결하고 보도자료 한 장을 슬쩍 던져놓은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경기에 정신이 팔린 틈을 노린 것처럼 말입니다. 팬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가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사흘 안에 사면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A매치 보이콧은 물론이고 K리그 클럽 서포터즈와 손잡고 리그 경기 보이콧과 항의 집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무대를 어찌 범죄자들의 면죄부로 쓸 수 있단 말인가. 그 외침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결국 나흘 만에 협회는 사면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사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부조작 가담자를 아무런 반성 절차도 없이 단체로 풀어주려 한 행위는 한국 축구의 공정성과 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성의 말이 고작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니. 마치 잘못한 건 본인이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진 팬들 쪽이라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게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불씨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훨씬 더 큰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입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 사이의 관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0학번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같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87학번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사이에서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역시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한국 축구를 고려대가 장악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협회장도 고려대, 감독도 고려대, 그 감독을 추천한 핵심 인사도 고려대. 이 그림을 보고 팬들이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절차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차기 감독 선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국가대표 감독을 추천할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에 있고 최종적으로 선임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은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똑같이 7표를 받았을 뿐 압도적인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위원장이 빠진 자리를 메우듯이 홍명보 감독을 사실상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임생 이사에게는 감독을 추천할 정관상의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감독을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이 과정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추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말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홍명보 선임을 미리 정해놓은 채 절차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홍명보와 클린스만 두 감독의 선임 절차 문제뿐 아니라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적한 총 9가지 사안 전부에 대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감사에서 발견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전부 인정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몽규 체제의 운영 방식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선언한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앞에서 협회가 보인 반응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성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었습니다. 협회는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당신들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13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자세. 이게 바로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보여준 태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보여준 가장 놀라운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축구행정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버티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논란 가운데 단 하나만 터져도 스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승부조작 축구인을 기습적으로 사면하려다 온 나라가 들끓었을 때도 그는 버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가 파행으로 끝났을 때도 버텼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위반 논란이 터지고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도 그는 버텼습니다. 심지어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을 때조차 협회는 즉각 이사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했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서 징계의 흐름을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마치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방파제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앞서 말씀드린 선거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연임에 도전하던 2025년 2월, 당시 여론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한국 축구를 보기 싫다며 등을 돌리고 있었고 문체부의 감사 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85.6%, 압도적인 당선이었습니다. 한 축구 해설위원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닫힌 체육관 선거 방식 때문이다. 반대하면 이 바닥에서 먹고 살기 힘든 구조라고 말입니다. 19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해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 선거인단은 축구계 내부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회장이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 장악력과 영향력 앞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팬들이 아무리 정몽규는 나가라고 외쳐도 그 절규는 선거 결과에 단 1%도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축구협회 선거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이자 정몽규 회장이 13년 동안 권좌를 지킬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철벽처럼 버티던 그가 왜 갑자기 손을 놓았을까요? 2026년 5월 29일 월드컵 개막을 단 2주 앞두고 그가 돌연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명서에는 모든 논란이 부덕의 소치라는 겸손해 보이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의 1심 패소라는 사법적 압박, 문체부의 전방위적인 징계 이행 촉구, 그리고 월드컵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식을 줄 모르는 비판 여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더 이상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스스로 깨끗하게 내려놓은 결단이 아니라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밀려난 퇴장에 가까웠던 겁니다. 더 냉정하게 보면 이 사태 선언조차 즉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러나는 시점을 월드컵이 끝난 뒤로 잡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청구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날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첫 경기 체코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멕시코전에서 패했고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직행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0대1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승 2패, 조 3위. 결과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각 조 3위 가운데 상위 8개 팀까지는 32강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조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조 3위 팀들 가운데 순위가 자꾸 밀리더니 결국 8번째 자리까지 떨어지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K조 최종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역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32강 탈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몽규 회장이 그토록 강행했던 고려대 라인 감독 선임, 그 청구서가 결국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한 선수들의 어깨 위로, 그리고 새벽잠을 설치며 응원했던 수천만 국민들의 가슴 한복판으로 그대로 꽂혔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잘못된 결정이 남긴 대가를 정작 아무 잘못도 없는 선수들과 팬들이 대신 치른 겁니다. 이게 바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돌려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축구는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물론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에 올랐던 기쁨이 있었고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라는 인프라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숫자로 남는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가려진 것을 보십시오. 투명하지 않았던 감독 선임 절차, 무너져 내린 전력 강화 시스템, 팬들이 등을 돌려 텅 비어버린 경기장, 그리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9가지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대가가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정몽규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13년 동안 뿌려놓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다음 회장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협회 정관상 회장직 공석이 확정되면 60일 안에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거 역시 똑같은 선거인단 구조에서 치러진다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은 그대로라면 제2의 제3의 정몽규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몽규 한 사람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감독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그리고 협회 예산의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체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또다시 누군가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정몽규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정몽규를 만들어낸 그 구조 자체를 부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대표팀을 응원하고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는 바로 우리 팬들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똑같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보다 그런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 구조를 세우는 일이 100배는 더 어렵고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